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하루가 포근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 화요일 아침인데 여러분 오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여러분 모쪼록 가장 성공적인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지금까지 들어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미 다 들으셨던 소식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특이할 만한 사안 같아요. 430억 원이라는 좀 어마어마한 뇌물 공여 액수고 횡령 혐의까지 적용했다는 거고 1+ 알파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나머지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고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고 그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미 삼성을 수사한 검찰하고 이번에 특검의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 검찰은 일단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서 삼성은 돈을 줬다. 이재용 부회장은 돈을 줬다. 피해자로 봤는데 이번 특검은 아니다. 약간의 자발성이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특히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원 그걸 바라고 돈을 줬다라고 해서 뇌물 공여자라고 봤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검찰은 약간의 한 통속 정도 비슷한 한 통속 정도로만 봤는데 그래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었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익을 공유하는 거의 한 몸처럼 봤죠. 그래서 제3자 뇌물죄도 일부 적용했지만 그냥 단순 뇌물죄도 적용을 한 거죠. 특이할 만한 건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로 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앞으로 법원에서 봐야 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검에 소환이 되죠. 오늘 오전에. 맞습니다. 그렇죠? 잠시 후 오전 9시 반에 조윤선 장관이 먼저 나오고요. 김기춘 전 실장은 오전 10시에 나오는데 이 만남도 주목이 되고요.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어떤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사법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고요. 이미 4명의 영장이 청구돼서 3명이 구속이 됐고 1명이 기각이 됐죠. 그런데 이 만남도 두 사람 간의 어떤 재수의 딜레마가 어떤 정도까지 시인하고 부인해야 될지에 대해 서로 이런 게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법정에서는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의 만남도 있죠. 서로 등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을 했잖아요. 예. 서로 레이저를 튀기면서 싸울 수도 기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만남도 상당히 중보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보면 느끼잖아요. 예, 네. 그렇지. 딱 보면 알죠.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오늘 이 아주 껄끄러운 만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두 분도 대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죠. 높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중국의 보복 압박에 사드 부지 제공을 한 그 롯데가 결정을 지금 미루고 있다는 소식. 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롯데는 지금 샌드위치 입장이에요. 예. 중국 눈치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중국 특히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사는 것이 매출이 전체 70%나 되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중국 눈치는 본다고 쳐요. 근데 나머지 국내 정치권을 보면 현재 정부에서 사드 부지를 결정을 했고 처음에 성주가 됐다가 결국에 롯데 골프장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상황은. 예. 근데 지금 덜컥 부지 합의에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 책임을 질 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대선 주자들도 사드에 대한 입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도 처음엔 반대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재검토 다시 한번 유보안 보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 부지 계약을 하는 걸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 연휴 전에 계약은 국방부와 롯데 간의 계약은 힘들어 보이고 5월에 배치하겠다라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선 유류 할증료 영원 시대가 끝이 난다는 소식 알아보죠. 예, 저유가 때문에 예. 항상 항공권 티켓 구입할 때마다 뒤에 붙는 게 유료 할증료였잖아요. 예. 최고 33단계까지 있어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영원이었습니다.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예. 1년 6개월간 그랬었는데 앞으로 다음 달부터 이번 설 연휴는 아니지만 다음 달부터 이 유류할증료의 부과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계속 올랐죠.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유류할증료를 내게 됩니다. 예. 이동 거리에 따라서 0단계에서 33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적용이 돼서 가장 먼 거리를 갈 때 미국행 정도는 8,400원 정도가 붙는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오르면 더 붙겠죠. 그럼 그렇겠죠. 국내선은 어떻게 되느냐. 국내선 유류할증료 지금 1단계입니다. 1,100원 정도 붙는데 이것도 다음 달부터 2,200원으로 8개월 만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고 채권을 대거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주식은 오케이라는 건데 항상 한국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예. 해서 지난 5년 이상 계속 2000선 오르락 내리락하고 요즘엔 분위기가 약간 좋은데 그래서 박스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삼스피라는 말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오르지 못한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외국인 예. 투자자들이 작년에만 국내 증시에서 12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2012년 이후 최대 규모고요. 예. 주식은 샀는데 채권은 팔았습니다. 전체 그게 채권 시장에서 대거 이탈을 했는데 이유는 12조 원 정도 거의 비슷했어요. 주식은 12조 원어치 사고 채권은 12조 원어치 거의 팔았어요. 물론 같은 외국인이 사고 판 건 아니지만 대충 금액이 비슷한 거고요. 예. 이건 2008년 이후 이렇게 많이 유출이 된 거는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한국 금리도 언젠가는 오를 것으로 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인해서 어떤 이익을 실현했다 내지는 다른 쪽으로 갈아탔다 이렇게 보서 주식은 사고 채권은 팔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안경 쓰고 있는데. 그렇죠. 세계 최대의 안경 업체가 생겨났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저 안경은 국산인데 이제 외국산의 중에서 가장 큰 업체가 이탈리아의 룩소티카라는 곳하고 프랑스의 에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룩소티카는 안경을 만드는 곳이고 에실로는 렌즈를 만드는 곳입니다. 치면 바늘과 실이죠. 바늘 만드는 회사하고 실 만드는 회사가 합친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안경 렌즈 회사가 된 겁니다. 시가총액만 우리 돈으로 62조 원이 되고요. 얘 둘이 왜 합쳤지? 따로따로 살아도 먹고 살만한데 왜 합쳤을까 생각했더니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 시장이 어디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남미라는 거죠. 이 사람들 안경 씌워봐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올 거라는 거죠. 둘이 힘을 합쳐보자. 그렇죠. 네가 렌즈 만들고 내 안경 만들게.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죠. 이탈리아 회사하고 프랑스 회사가 합친 안경업계 거인.
탄생한 배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그 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가 있었는데 명지대학교 신문성 교수가 단독 후보였는데 어떻게 단독인데도 떨어졌어요? 예. 축구 해설가로 유명한 분이죠. 이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어제 이 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단독으로 입후보했기 때문에 대의원 23명 투표에서 과반수인 12표를 얻으면 당선이거든요. 예. 찬성 5표, 반대 17표, 무효 1표에 그쳤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기업인들이 총재를 맡아서 35억 원 내외의 타이틀 스폰서를 직접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선수 출신인 신문선 교수가 총재를 맡으면 당장 연맹의 살림살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선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권오갑 총재가 어제로 임기가 만료가 됐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이 총재가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맹 정관에 따라서 이 후임 총재가 선출될 때까지 권오갑 총재 임시 체제입니다. 또 5일 동안의 선거 이의 제기를 받은 뒤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임재동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재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이른바 박태환 룰을 개정을 했는데 박태환 룰이 그 작년 리우올림픽 때 이중처벌 논란 일으켰던 바로 그 규정이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 5조 6항이거든요. 예. 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이 징계 처분이 만료가 되더라도 이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 이런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체육회가 지난해 이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이 규정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자, 그래서 이중 처벌 논란이 있었죠. 예. 근데 어제 이제 이 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서 이 문제가 됐던 5조 6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지난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이 카스에서 예. 올림픽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체육회는 카스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이사회가 그 이기용 회장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였다고 하는데, 예. 이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구제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지난해 대한체육회하고 이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은 예. 이 문체부가 주도권을 쥐고서 강하게 밀어붙인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 문체부와 의견을 달리했다가 이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용 회장도 이 통합 과정에서 문체부하고 갈등을 겪었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에 이 주도권이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요. 예. 근데 김종전 차관이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렇죠. 이기용 회장 체제에 대한체육회가 좀 더 힘을 받게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율성하고 독립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제 이 이사회에서 체육인 구제 방안,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등이 의결이 됐고요. 예. 그리고 지난 13일에 집행부하고 이 사무총장, 선수촌장 등의 인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 근데 이 체육인보다는 이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이 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 결정적으로 이 태릉 선수촌장이 공무원 출신 인사가 선임이 돼서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이 오히려 체육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체육인을 홀대한다, 이런 좀 불만도 나오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야구 얘기인데 말이에요. 예. 그 NC 이호준 선수가 은퇴 선언을 했는데 올해까지 뛰고 올 시즌 마치면 지금 뭐 은퇴하겠다, 이 얘기죠. 예. 이호준 선수가 지난해 NC의 창단 후 첫 한국 시리즈 진출에 기여한 선수거든요. 예. 프로 통산 타율 2할 8푼 1리, 홈런 300
30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올해 41살인데요. 박수 받을 때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은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은퇴할 때 은퇴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올해까지 뛰고 은퇴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은퇴를 예고하는 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이호준 선수가 올해가 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꺼내게 되면 각오도 좀 생기게 되니까 먼저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이호준 선수도 그렇고 이승엽 선수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조혜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 난방을 하거든요. 이런 겨울철이 되면 석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보니까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겨울철 공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았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외출하기 전에 대기 상태 먼저 체크하는 요 센스 기억하세요. 우리 동네 대기질 오마이 샤오신.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농작품,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어때요? 가족이 좋아하겠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코란도시 출시 기념 리어스키드 플레이트 무상 장착.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의 삶의 여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 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시집 희망은 깨어있네 중에서 어떤 결심의 한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성 2명이 대만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요새도 일어나는 거야? 아주 궁금해요.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 거. 아니 요새도 무슨 택시기사가 뭘 주고 뭐 그런 거 완전히 후진국 그런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거지 후진국이라고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 대처를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는. 위험해서 전화하면 그거를 대응을 해줘야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글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는 게 문제야? 사람이 위험에 처했으면 그걸 구해주는 게 지켜주는 사람들이지. 아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 위험한 상태에서 지켜주는 게 도리지. 그 나라 국민이 그 주재국에 있을 때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권익을 위해서 대표로 나가 있는 공무원이 사사로운 어떤 것을 빙자해가지고 불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무서워요. 사람 자체가 무서워지고요.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여자로서 진짜 왜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우리 같은 사람인데 자기 딸이라면 자기 자식이라면 이렇게 달려갈 텐데 왜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나. 좀 한심한 것도 있긴 해요. 고위공무원한테. 좀 화나긴 했죠. 그러니까 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될 게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 자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일단 우리나라는 자국민 보호 자체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잘 갖춰지면 좋겠죠.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대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도 참 충격이었습니다만 지금 일부 보도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외교부 주 대만 한국 대표부는 신고 여부는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피해 여학생들이 현지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전화를 받은 당직 직원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답이 없어서 자신들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측면입니다. 외교부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는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외교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즘 한창 학생들 겨울방학 시즌이죠. 방학은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대목이기도 한데 일하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고민 직접 들어주고 해결도 해주고 계신 분이죠.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김성호 공인노무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노무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소년들 보통 아르바이트 어디서 많이 하죠? 편의점인가요? 편의점에는 청소년의 법정 연령대가 좀 폭이 넓은데요. 편의점은 좀 20대 이후에 청소년들이 청년층이 좀 많이 아르바이트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아니면 요식업이나 웨딩홀 이런 데서 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함 같은 거 예를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최근 서울시 아르바이트 생태계 실태 조사 보고서를 좀 보면은 여전히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한 40% 정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좀 명목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나 뭐 대기시간을 따져보면 여전히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사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휴수당이나 예. 아니면 이제 대기 시간을 사실상 임금을 줘야 되는 시간인데 임금을 주지 않고 대기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최저임금 자체가 이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밖에도 이제 법적으로는 따지기 어렵지만 욕설이나 뭐 막말, 인격 비하 등 청소년을 좀 미성숙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급 같은 문제가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는 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도 당연하지만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이게 줘야 하는 거 일부러 안 주고 이런 측면, 이런 사람들도 아직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랜드파크 사례도 나타나듯이 작은 기업들은 몰라서 못 주는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법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다 보니까 몰라서 못 주는 경우도 좀 있는데 좀 규모 있는 회사에서도 주휴수당이나 아니면은 대기 시간들을 좀 체크 안 해가지고 임금을 안 주는 등 좀 악의적인 사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근데 이제 아까 욕설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우리나라 직장 문화가 전반적으로 위계 관계가 좀 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희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력 관계에서 권력이 이제 낮은 사람에게 이제 전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 가장 좀 밑에 있는 청소년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노출되기가 더 크죠. 그렇죠. 실제로 말해요. 상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며칠 안 돼서 출근을 좀 안 한 사례가 있어서 청소년이. 예. 사장님 이제 임금 못 주겠다. 요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죄송한데 음질이 조금 안 좋은데. 잘 들리시나요? 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청소년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며칠 안 돼서 출근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일을 시작했다가. 예. 일을 며칠 안 해서 이제 출근을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장은 이제 요즘 뭐 젊은 애들이 이제 책임감이 없다 그러면서 임금을 못 주겠다고 뭐 그랬었는데 어찌 보면 좀 되게 불성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처럼 보였는데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서도
굉장히 고된 노동을 좀 시켰던 거예요. 뭐 앉아서 쉴 시간도 없고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일을 그만두려면 뭐 또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을 뭐 누구에게 소개시켜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만둔 이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 청소년이 좀 미성숙하고 책임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시키고 있는 노동이 정말 인간적인 노동인지 정당한 보수를 주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얘기가 그 말고 또 다른 사례 같은 거 없으세요? 요즘에 배달 대행 사례 같은 것이 많이 좀 문제가 예? 되고 있는데요. 배달 대행. 배달 대행. 예, 뭐, 그 배달을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이제 배달을 시키면 예전에 음식점에 소속된 그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앱이나 이런 등을 통해가지고 음식점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음식을 받아다가 예, 고객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배달 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배달 대행이 이제 정식 고용이 아니고 이른바 특수고용직 관계예요. 버스대로 이제 임금을 받는. 모델로요? 청소년들도 청소년들도 이런 배달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다가 이게 배달 대행이다 보니까 건수로 임금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그러다 이제 사고가 나면은 일반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잖아요. 예. 근데 이 배달 대행 청소년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내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성희롱, 성추행은 뭐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지만, 그죠?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감독관,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 임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돼도 노동감독관한테 신고하면 되나요? 예, 그 노동법에 관련된 경찰관이 근로감독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금체불 등 이제 노동법에 관련돼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청소년들이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어리니까 이런 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또 무슨 뭐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두려워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두려움을 좀 갖지 않고 용감하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신고해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좀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그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사실 좀 먼 얘기같이 들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동청 안에 청소년들 전담 근로감독관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노동청이라는 곳이 좀 몇 군데 안 돼요. 서울에서도 6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오는 이런 근로감독을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직접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상담 및 사건 처리를 좀 노무사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김성호 공인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빠르게 대선 전국으로 진입하고 있죠. 대선 주자 지지율 점검하고 향후 전국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문 전 총장 들어왔는데 최근 조사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예, 한국갤럽에서 1월 10일부터 12일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차기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1위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2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20%, 3위는 이재명 성남시장 12%였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7%,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6%, 황교안 국무총리 5%, 유승민 의원 3%, 손학규 전 의원 2% 순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기관의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선호도가 11%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6%포인트 하락을 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전 유엔 사무총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이제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 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9%.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여론조사는 반기문 전 총장이 온 것을 반영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오후 6시까지만 했기 때문에 12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3자구도 또 양자구도 조사도 있었는데요. 예. 3자구도에서는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이 3명을 물었는데 예. 여기서 문재인 44%, 반기문 30%, 안철수 14% 이런 순으로 나왔고 해당 기관에서 양자는 문재인과 반기문 이 양자를 물었는데 이때는 문재인 53%, 반기문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우세한 흐름들을 조사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한 11%포인트 문재인 전 대표가 올랐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6%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락분이 문재인 대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거든요. 이제 그것에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2%의 지지를 얻고 있고, 또 호남에서도 39% 지지를 얻고 있어서 타주자를 좀 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남의 우리가 전략적 표심이라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에게 좀 기울어진다 이런 특성을 이제 보여왔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나타나는 특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그것은 애초에 이제 확장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그것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케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케아요? 이케아는 저기 가구잖아요. 스웨덴의 가구죠. 네,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가구 시장이 이제 다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 들어왔더니만 가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또 한국에 있는 가구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해서 가구 시장 자체가 넓어졌다는 것을 이제 이케아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 무관심층에 대한 흡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좀 어떤 관심층을 오히려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효과를 얻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 전 총장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일에서 13일 5일간 전국 성인 남녀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인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 전 총장이 0.7% 오르고 문재인 전 대표는 0.7% 내렸어요. 근데 이 조사는 반기문 전 총장이 온 다음까지도 포함이 되는 다음 날까지도 포함이 되는 여론조사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포함된 조사도 있고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목요일까지만 실시된 것이고 해서 사실은 그 금요일 날까지 조사된 것도 충분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온 상황에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이 0.7%만 오르는 게 컨벤션 이펙트가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그것은 이제 의미부여하기는 이제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집중적인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른바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 또 이제 주목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 대중들은 또 그것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다소 오를 가능성,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과거에 이제 압도적인 1위 하던 수준까지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소가 이제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예. 지금 보면은 반 총장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65%나 얻고 있고, 또 이제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도 35%를 얻고 있어요. 그 보수층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결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 더 오를 수 있고, 다만 이제 중도층에서 이제 지금 16%만 지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지지가 높았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제 제약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래서 반 총장이 지금 중도화 전략을 많이 펼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야권 인사들도 만나고 또 호남 인사들도 만나고 이제 이러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딜레마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그러니까 강경 보수층한테 예. 그러면 그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강경 보수층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21%가 누구를 지지하냐면 황교안 국무총리,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벌써 찢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이것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각 정당들이 나중에 그렇죠. 합친다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누군가를 띄우게 되면 초반에 지지율이 제약되는 요인은 반 총장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2007년 대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당시 이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1위였잖아요. 예. 그런데 막판에 이제 이회창 후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당시 어떤 조사들 보면은 이명박 후보가 가장 진보적인 후보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예. 사실 경제 대통령 이런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도적 이미지도 강했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강경 보수층에서의 반발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인데, 마지막에 이회창 후보가 이 보수 성향 뚜렷해하면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15%를 넘게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반 전 총장이 지금 중도화 전략, 이렇게 외연 확장 전략을 하려는 것에 대한 이제 딜레마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원래는 이제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행보로 보이느냐 이랬을 때 제3지대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들려오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 전후로 해서 정당에 아무래도 들어가야겠다. 내가 공무원 생활했는데 돈이 없다. 이거 진짜 맨 땅에 보면은 사실 어떤 의혹에 대한 공세 이런 것에 대한 방어를 사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당이 이제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3지대 같은 경우는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다른 어떤 대선 주자들도 대선 욕심이 있는데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끌어낸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과거 야권 같은 경우는 무슨 시민사회 원로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3지대 중도 보수 이렇게 야권 있는 데서 코디네이터, 사실 권위 있는 조정체가 없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정당으로 들어갈 거라고 한번 딱 예측을 한다면? 그러니까 세 가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새누리당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최순실 씨 게이트로 인해서 이제 부정전식이 워낙 높으니까 거기서 제외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두 개 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각 내부에 들어가면 경선을 치러한다는 문제도 실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딱히 어디 들어간 걸 결정했다기보다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수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